정책 공약으로 들어가서 후보님께서는 그 사회 전환, 새로운 사회 개혁을 주창하면서 1호 공약으로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신노동 상권을 담은 신노동법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이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네. 아까 기회비와 불평등이라고 했는데 네. 불평등은 소득 격차가 있고 자산 격차가 있습니다. 네. 요 신노동권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고요.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제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보통 노동시장의 뭐 양극화라고 하는데 지금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입니다. 다극화. 지금 기득권은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노동운동 처음에 할 때는 노자 대립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어요. 예.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화, 노동시장의 뭐 이중구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중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상위 10% 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도 있고 극빈층도 있습니다. 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이렇게 다기화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결국은 업종별 특수성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결국은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착취 구조가 그만큼 다양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 같은 거죠. 네네. 이 플랫폼 노동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 혁신경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 같은 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문어발식 확장으로 신재벌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네일샵이니 미용실이니 스크린 골프까지 손대면서 완전히 골목시장 침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노동자들 착취하고 있어요. 특히 사회보험이라든지 휴일 휴가 이런 거 비용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해요. 독립적인 그 자영업자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거죠. 노사계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하청에 재하청 이런 구조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같이 노동자 떨궈내기로 독립사업자로 이렇게 되면서 노동권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또 이제 사회보험 같은 거 들어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돼서 지금 53년도에 만든 노동법이 다 적용이 돼도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1,000만 명을 배제하는 노동법이 과연 노동 기본권을 지킬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포괄하는 그래서 동등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제 노동법 체계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신노동법이죠. 그 안에 주사일제가 있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주사일제를 잡아 뽑아서 1호 공약으로 만들어서 주사일제는 뭐 제공약을 넘어서서 이제 시민의 제1호 공약 2030의 1호 공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산업이 무조건 시민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산업의 대사회 규칙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신노동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신노동법과 더불어서 72년이 지난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토지 공개점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후보님이 지금 주창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등의 한 축인 소득 불평등은
53년 만들어지고 68년 동안이나 지속된 낡은 노동법 체계를 바꾼다는 거고요. 이제 자산 격차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격차의 핵심 원인이 농지개혁 이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이 없었고 이 공간을 투기 카르텔이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투기공학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5천만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인 토지라면 이 토지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이용에 대한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게 토지 공개념이고 구체적인 방도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깔리면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또 무엇보다 집 없는 44% 서민에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럼 이것으로서 이제 아파트 값 같은 걸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초세는 토지 공개념은 뭐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개념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초세를 구체화한 토지공개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한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는 오케이. 근데 필요 이상의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서 시장에 내놓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국가를 위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토초세는 세금을 걷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막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가격 안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공공주택 공공주택 우리나라는 8%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유럽의 국가들은 그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확충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8%가 아니고 법령에 따른 장기 공공주택은 5%가 채 안 됩니다. 그거는 국토부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제 법령은 지금 30년 이상 그 장기 임대 아파트를 장기 그러니까 공공 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그래도 한 20년까지는 봐줄 필요가 있지 않냐. 20년까지 이 공공 임대 아파트가 5% 정도 되고 여기에 뭐 매입 임대 뭐 여러 가지 매입 전세 이런 걸 다 합쳐서 지금 정부가 8%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가가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른바 LH공사는 국가가 해야 될 공공주택은 제대로 짓질 않고 택지 조성해가지고 땅 장사, 집 장사 해서 투기만 높여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택지를 줘서 공공주택만 지으라.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알아서 하게 놔둬라. 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규제할 게 있으면 규제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관리하냐? 공공주택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급을 조절해라.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아주 후지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낙인 효과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공공주택에 낙인 효과를 팍팍 찍을 때 가슴에 무슨 주홍글씨 새기는 것처럼 제가 아팠어요. 아니 공공이 시민들에게 살만한 집을 제공하고 주거복지를 제공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살기 편리하고 깨끗한 이런 주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러지 않고 반려건조대와 함께 사는 뭐 반려건조대 방이나 이런 청년들의 이런 아주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어떤 주택들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또 정치인들이 낙인을 찍고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짓겠다. 그리고 100% 지분은 서민에게만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공주택도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도 있고 공공자가 토지 임대부나 또 환매 조건부 같은 그런 다양한 주택을 지어서 굳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네. 예. 다들 지금 이제 영끌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예. 공공주택이 낙후돼 있고 또 수량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직장과 가깝지도 않고 외진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을 기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직장하고 거리가 가깝고 이동하기 편하고 환경 괜찮은 웬만한 규모의 그런 주택이 이제 보장이 되면 저는 공공 아파트를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끌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월급 쪼개가지고 적금 붓고, 그 다음에 부모님 퇴직금 땡겨오고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집 사는데 매달 월급 받아서 그거 갚느라고 또 영혼을 털리거든요. 그렇다면 한 20-30년 그냥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저축을 해서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아까 그 기후 위기 뭐 탄소 중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걸 뭐 이 정책 발표에서도 그거 내신다 그랬는데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정해진 목표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을 건지 그 제대로 해나갈 건지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기후 위기 대응.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정치권에서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숙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툰베리가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주의 비극처럼 그냥 대충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나 다 지금 뭐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다 투자한 게 있고 펼쳐놓은 게 있는데 탈탄소 사회로 전환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는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도 정부도 개인도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이제 재조정돼야 돼요. 우리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지 불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위기거든요. 그 후보님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나가셔야 거대 양당 된답니까?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특히나 SMR 뭐 핵이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1도 없는 사람이다. 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까지 지금 온실가스 절반을 2010년 대비 기준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SMR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핵은 그래서 대안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원자로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원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탈핵 방침이라는 거는 이미 수명이 끝난 거는 폐기하자는 거고 신규는 짓지 않겠다는 거고 가동되는 원자로는 잘 가동을 해서 그 수명이 다하면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탈핵 정책이에요. 마치 무슨 당장 핵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되는데 10년도 더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재생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제 저기 서해안이나 뭐 이런데 산내 뭐 이렇게 해서 신산업 비슷하게 해서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해상 풍력이니 뭐 해상 태양광이니 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게임이 안 되고요. 근데 안 된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국가가 재생에너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다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이런 건 앞으로 가전제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 전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창문, 저런 창문이 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 개발이 돼야 돼요. 모든 건물의 옥상에 다 태양광 판이 설치가 돼야 돼요. 고속도로, 철도, 여기에 공장 지붕 이런 데 다 태양광 발전이 돼야 됩니다. 유럽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50% 중에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는 이제 왜 안 되냐면 이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밤이면 어디가 낮이어야 돼요. 근데 우린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단일 날씨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낸 게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와 기후위기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그린 얼라이언스를 국제 연대를 해야 된다. 네네. 얼라이언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요 이미 슈퍼그리드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돼요. 뭐 네, 유럽 연합이잖아요. 연합. 네네. 그러니까 저 스코틀랜드 3국에서 그러니까 저 스코틀랜드에서 밤이면 또 그 시간엔 낮에 생활권이 있는 거고 더 저기 저 발트 3국부터 저 지중해까지 또 전기를 주고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슈퍼그리드의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국에서 해결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슈퍼그리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50%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 된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체제가 곧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바이든 정부는 이제 200년 화석연료 문명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재생에너지 문명을 주도해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을 어떤 경쟁력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보고 눈치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다 어려워집니다. 왜? 저 남부 쪽이나 이런 좀 탄소 기반 산업들이 우리 중추 산업인데 그거 이제 민기적거리다가는 러스트벨트 돼버리면 일자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기후위기 전략은 하여튼 필수고 선택이 아닌 필수고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미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가 연관돼가지고 성큼 와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일그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좀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미래에는 녹색 디지털 산업 시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투자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만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은 녹색과 만나야 되고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시총 44조예요. 여기서 7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시총 66조예요. 여기서 4천 명밖에 고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은 녹색과 만나야 되고 일자리와 만나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런 제도 혁신, 일자리 혁신하고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을 위한 디지털 혁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론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가시티론이라는 것은 수도권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건데 지역균형 발전은 다른 지역을 서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을 지방처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메가시티는 핵심이 디지털 혁신인데 그 메가시티론을 이제 어렵게 만들었는데 질문이 바뀌어버렸다.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건 탈탄소 전환 없이 디지털 갖다가 혁신해봐야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녹색 기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녹색 혁신 도시를 지정하고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에 R&D 투자를 집중해주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지역균형 발전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메가시티가 아니라 전 국토의 삶의 공간을 강력하게 민주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중소도시에 살아도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을 지방층이라는 말 조금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그 과밀,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안 되고 환경도 나쁘고 물가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럼으로써 전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